검찰개혁 특위가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한 안을 제대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겠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신현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신현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의 준동을 막으라는 임무를 받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윤석열 총장의 2년 선배이고 사시기술은 한참 위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으로 2004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수석을 모시면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정비서관으로 일을 했고요. 1년 반 일을 한 다음에 2005년에 검찰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검찰들은 활동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이 엘리트 승진 코스의 시작이자 끝인데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변호사의 길로 뛰어든 것이죠. 김현장으로 옮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내부에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의리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 청와대 파견직으로는 최초로 사표를 냈던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과 2017년 법률지원단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입니다. 저도 캠프에서 함께 일할 때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소탈하면서도 매우 박식하고 똑똑한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문재인 후보가 부르면, 문재인 당대표가 부르면 와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재수회, 즉 문재인 후보를 재수시켜서 2017년에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재수회 멤버로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아서 또 활약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이 됐지만 본인이 계속 고사를 해왔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권으로 결국은 민정수석 자리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 검찰 내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선 숨통이 트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친하다는 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내부에서 앞으로 승진을 꿈꿀 때 문재인 정부 남아있는 임기 동안 누가 실세일 것인가의 논쟁에 들어갈 때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 첫 번째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6개월 남은 윤석열에게 줄을 댈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끝까지 간 신현수 민정수석에 줄을 댈 것이냐는 너무나도 쉬운 고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본인이 당했던 수모에 대한 배신으로 치를 떨면서 이런저런 공작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저물어가는 해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중천에 떠 있는 저 해 신현수의 마음에 드는 짓을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이 인사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신현수라는 윤석열보다 학교 2년 선배, 사시도 한참 전 그리고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검찰 내부는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내부가 서로 갈라져서 윤석열파와 신현수파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윤석열 편에서 장렬하게 사라져갈 인사, 그 동네는 그런 의리가 있는 동네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장관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는 이것이죠.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법무부 검찰 싸우지 마라 라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한 것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면서 윤석열의 정치권 진출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로 어제 지지율을 보여드렸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고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총장 간의 갈등이 부각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싸울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검찰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권에서 하는 얘기지만 수사권이 조정돼도 조직이 여전하다. 검찰 조직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서 검찰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직접 수사권이 5만 건에서 8천여 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인데 검찰은 여기에 따른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 정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판의 핵심은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 축소가 왜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비판하셨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사들은 수사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전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가지 과제를 특위가 얘기했는데요. 수사 기소의 분리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 문화 및 수사 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점검이라는 것인데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검찰개혁 시즌1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청와대의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즉 박범계 장관은 현재 6대 수사권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검찰 조직을 재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박범계가 수사권 완전 분리는 안 하는 거냐? 그것은 박범계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국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법을 바꾸면 되는 일이고 법은 법사위에서 일단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서는 핵심 과제는 조금 전에 이용구 차관의 이야기가 뭐라고 했죠? 검사들은 수사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조직 문화 개선이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러 왔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게 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서울경제가 우려하는 사설을 냈는데 제목을 보시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끝내 검찰을 무력화할 것이냐. 수사권이 없는 검찰들은 무력화된다라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로 하는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사설인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지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6대 범죄 외에 나머지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청 차나 국가수사본부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각각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바뀐다. 전락한다는 아니죠.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 제12조 검찰총장은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고위직이다.
89조.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셈인데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과 수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헌법이 부여했다는 조항은 헌법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가지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얼만큼 더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검찰의 힘을 무조건 무력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경찰의 숫자가 12만 2,913명입니다. 2019년 현재. 제가 이 정부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을 한 숫자인데요. 12만 2,913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2,000명의 검사와 6,000명의 수사관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꼴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라미드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 경찰은 무려 12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의 수사권을 주고 검찰이 견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두지 않고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대본부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인지, 그럼 검찰 입김이 강해질 것이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 것인지, 그럼 경찰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현재 있는 6대 수사권을 어디로 옮길지는 입법부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듯이 윤석열이 분에 못 이겨서 본인들을 배신했던 이성윤을 치고 이성윤과 연결되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치고 최강욱 등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모든 비서관들에 대한 가해를 하려고 해도 막상 가장 중요한 국회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찾아내서 이들을 습격할 수는 있겠죠. 비리가 있는 여당 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잡혀가는 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정도 희생은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협박 속에서도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협박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그리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저는 그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6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어집니다. 4월, 5월, 6월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일정 부분 협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 뽑히게 되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 보궐선거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민주당 원내를 끌어갈 중요한 임무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두 가지나 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다음번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서 대선에 이기고 지방자치선거에 이겨서 정권 재창출을 한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은 올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보다는 단독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국면 속에서 검찰개혁의 과제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법무부와 검찰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자꾸 잊혀지게 만들고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그가 달이기 때문입니다.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박범계가 그렇게 윤석열을 잡아서 눌러놓고 있고 신현수라는 민정수석의 등장으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은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 행해졌던 것에 대한 복수, 검찰 가족에 대한 복수에 몰두를 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법부에 대한 마땅한 견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이죠. 윤호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한 안을 제대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수사검사들, 수사관들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직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조직문화 개선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용구 차관의 고민은 수사를 하러 들어온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드리면 되는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검찰 조직을 쪼개서 검사들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법이 만들어지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입법 제도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윤호중 특위위원장이 결국은 어느 범위까지 정해서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 하나, 중대본부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수사 실무자들과 수사검사들을 그러면 수사청으로 옮기는 일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들, 경찰의 힘을 어떻게 뺄 것인가, 12만 명이나 되는 저 피라미드 조직인 경찰 조직을 어떻게 쪼개고 권력을 분산시킬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4월 지방선거, 5월 당대표 선거,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 과정까지 쭉 지켜보면서 법제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보름, 한 달 고민해서 안을 착착 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겁니다. 특위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엔 또 최강욱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철험회 회원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검찰 출신의 의원들의 반발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여지는지가 결국은 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고, 즉 검찰 측의 주장을 듣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세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고 6월에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하고 그 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것은 바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이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잘 모여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시하고 압박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마무리 짓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론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